내가 1억 원이 있으면 그 자금의 60%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15%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나머지 25%를 기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약한 게 안정적인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5.5%뿐이 안 돼요. 나머지 94.5%가 최 알트코인이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1.6%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최소한도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러시아 코멘트 주셔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택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태세 자산을 빠르게 써요. 중국과 똑같이 모든 걸 금지시켰다가 이걸 풀었어요. 대신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는 팔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거래소도 설립하고 다 풀어놓지만 기존에 했던 대로 국내에 파는 밀거래나 이런 거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통화로서의 그 위안화 유동성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교육 제한 자체를 지금 러시아에 했거든요. 러시아가 이거를 제한할 적에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또 어떠한 제한을 같이 했냐면 비트코인 채굴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두 개가 다 전기를 많이 쓴 데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이 산업을 촉진시키자. 즉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진흥시키는 사업으로 다 같이 나가자라고 회원국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봐서 러시아는 달러를 쓰지 않고 교육에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이러한 그 자세는 이제 확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과 브릭스 간의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기 시작하면 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은 압박을 받아서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각국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비트코인 수요가 큰 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특성상 가격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예,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브릭스도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자라고 그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브릭스 간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경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게 이거를 나중에 미국 정부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한 거예요. 중국이나 브릭스들이 비트코인을 독점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자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추진에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브릭스가 그들의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에 지금 금하고 통화 바스켓 정도인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들이 교역 통화로 쓰다 보면 비트코인도 여기 담보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갤럭시 디지털 대표인 마이클 노보그리츠는 블룸버그 TV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시중에는 비트코인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3년 전만 해도 한 330만 개가 이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25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시중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100만 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미 95%는 채굴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4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시중에 비트코인이 나오면 총량이 한 1,7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5%는 개인들이 팔지 않겠다는 의지, 즉 장기 보유를 하겠다고 개인 지갑으로 옮겼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온 비트코인은 유통 물량의 한 15% 정도 되는데 이거는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지갑으로 옮기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비트코인의 그 퇴장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이게 굉장히 큰 팩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앞으로 CBDC 시대가 도래하면 이 기축통화의 분권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EU의 CBDC가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합성통합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 브릭스는 브릭스 나름대로 그들의 CBDC를 토대로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사우디가 맹주가 돼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자기들의 통화가 기축통화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고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그들의 그 통합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DC가 나오면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각 지역별 혹은 경제 블록별 기축통화들이 이제 군림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정통화, CBDC,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하지 않고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나오면서 통화 종류도 다양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도 분권화되는데 통화 종류의 다양화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 중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통화가 결국은 세계화폐로서 선택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퇴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용에서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의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채택이 강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투자 리스크와 수익률 프로필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금처럼 특정 리스크에 대한 전술적 해치 수단에 더 적합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1에서 2% 유지할 경우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에서 M7이 차지하는 투자 리스크가 비슷할 것이라면서 다만 가격 감동성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비중이 2%를 넘어갈 경우 투자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에서 2% 정도 투자는 좀 추천하는 편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블랙록 이전에 다른 그 대형 투자기관에서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1 내지 3%였는데 블랙록은 좀 더 보수적으로 2%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요지는 이겁니다. 기존의 전통 포트폴리오는 주식 60, 채권 40으로서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자라는 건데 이 중에서 채권 중에서 2%를 비트코인을 담으면 그래서 분산 투자를 더 다각화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수익성은 커지는 데 비해서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안전한 분산 투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의 고객이나 혹은 대형 금융기관들을 유인하기 위한 아주 지금 입질 단계의 전략을 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주식 60, 채권 40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여기다 당신들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한 2%만 담으십시오. 그러니까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질 거니까 채권의 한 2%를 팔고 대신 비트코인을 사놓으라. 그러면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는 데 반해서 변동성이나 위험성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구글의 신형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비트코인이 한데 좀 조종받았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전문가는 또 수십 년 후 예측일 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사실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만큼, 비트코인만큼은 이게 빨라야 10년 후의 얘기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암호화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추적 불가능한 화폐라고 그래서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은 또 전문 기술 집단이 이거를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러면 그거를 만든 암호화폐 측에서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회 전략들을 또 여기 기술에다 또 첨부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술 집단들이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마치 창과 방패처럼 지금도 암호화폐와 그거를 추적하는 기관들 간의 기술 전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도 비트코인과 이 양자 컴퓨터 간의 그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금의 시가총액 넘어설 수 있나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화폐가 발행되는 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대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인가요? 예, 지금 이미 7위로 올라왔어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비트코인 총량이 1.7 트릴리언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1.9조 달러로 올랐으면서 은신청이 9위고 아랑코가 8위고 7위로 올랐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0만 달러가 올해 말에 가면 20만 달러 될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이게 몇 등까지 올라가겠습니까? 2등으로 올라가요. 엔비디아까지 제치고 금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아, 저는 금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제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금은 워낙 또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우리 돈나무 언니, 즉 캐시우드는 앞으로 5년 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거라고. 100만 달러? 예. 지금 10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10배죠. 그런데 이 언니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면 한마디로 금의 시총을 뛰어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금 시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말씀하신 돈나무, 캐시우드 언니 같은 이런 비트코인 큰 손분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대표도 있고요. 사고 있나요? 여전히? 예.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앞으로 계속 사겠다는 전략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캐시우드 언니도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표되고 난 후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빨간 이게 아크 인베스트에서 쏟아져 나온 비트코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자세인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계속 사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 좀 데이터가 앞에 거랑 좀 다르긴 하네요. 이 중립적인 거라는 게 여기서는 본인은 100만 달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 엄청 더 많이 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비트코인 수탁 그 펀드를 가장 먼저 하면서 이쪽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초기에 나왔을 때 이쪽에서 빠져나오면서 다른 ETF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이미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거는 그녀가 운영하는 펀드고 그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업에서는 계속 사들이고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오늘 전반적으로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앞으로 트럼프 시대 집권 시작되면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물론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급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시에러 같은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파생 상품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신용경색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용경색 같은 게 들이닥치면은 이런 돌발 악재는 모든 자산군이 무너지는데 이때 비트코인이라고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빠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의 거시경제 흐름,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지금 트럼플레이션이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 고금리 기조가 진행될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 이 고물가를 막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두운 분위기에 예상이 됨으로써 이런 경우에는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힘을 못 씁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초입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계속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 거시경제 흐름의 진행사항을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죠. 금리 인하를 올해 4번 한다는 걸 2번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영향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앞으로 몇 번은 더 하긴 할 텐데 비트코인이 긍정적인가요? 예,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자산에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모든 자산군이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지금 지난해 금리를 2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같이 쫓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는 어떠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9월 달에 1차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적에 오히려 시중금리는 올라갔어요. 11월 달에 2차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적에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앞으로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어차피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수뿐이 없다라는 걸 지금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모든 자산시장에 이게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고 올라갔다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러한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그럼 코인 투자 지금 어떻게 하시고 언제 비트코인 팔 생각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은 당연히 비트코인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갖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갖고 계신 건 맞으시죠? 갖고 있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도 시점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팔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Never sell your Bitcoin. 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얘기했죠. 비트코인 팔지 마라. 대신에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정하셔가지고 이건 주식처럼 매입 시기야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사고 레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팔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각자 본인의 판단대로 하시고 제가 적립식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이거는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감에 질리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가장 힘든 거는 포모와 포드에 휘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나만 소외될 것 같으니까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사실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파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쌀 지역에는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말 적금 들듯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로 편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면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미 1억 4천만 원을 넘어섰는 지금 사도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늘 비슷한 질문을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는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는 걸 생각해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보다 좋다는 거를 내기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사실상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게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총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이 있으면 그 자금의 60%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15%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나머지 25%를 기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약한 게 안정적인 투자예요.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는 어떤 의미에서 고전적인 투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 거래 비중이 어떻냐면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5.5%뿐이 안 돼요. 나머지 94.5%가 최 알트코인이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1.6%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이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로 투자 비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시작하면 알트코인은 급락세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최소한도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이런 투자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1억 4천인데 지금 사도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쌀 때예요. 지금서부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십시오. 그러니까는 설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돈은 그럼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조금 작은 돈으로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몇 개 정도를 보는데 우선 올해 많은 기관에서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더리움이 완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1과 레이어 2 코인 가운데에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좀 추진이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가격이 싸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코인에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더리움이 지금 6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성공을 하면 거래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지면서 동시에 수수료가 인하될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많은 코인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망 테마별 대장 코인 한 서너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유망 테마는 인공지능하고 RWA, 즉 자산 토큰화하고 그다음에 디파이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디파이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디파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99%는 앞으로 없어질 것들이에요. 선정할 적에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요망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품목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능성이 있는지랑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간다면 한국도 사실은 결국에는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 추진을 해줘야 돼요. 허용 가능성은 물론 있는데 하더라도 빨리 허용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지금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돈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허용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게 2017년에 지침으로 막았는데 지금도 금융당국들이 눈치를 보면서 허용을 안 해주는데 우리 당국자들이 이걸 빨리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접근을 막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부진이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이거와 관련된 벤처 기업이나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스마트폰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국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요책 신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2015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변수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이 될까요? 우선은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여부가 이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고 또 하나는 브릭스의 지금의 움직임들 그들의 결제 시스템이나 비트코인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문제 등이 어떻게 뉴스화돼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펙트들이 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트럼플레이션이나 고금리 기조,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발행 등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흐름에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이런 단계에서 항상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같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안 좋은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을 내신 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예, 이 책은 사실은 제가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확신이 있어야 내가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기축통화 붕괴의 패턴서부터 과거의 통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탄생 비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비교적 쉽게 썼다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축통화 분권화와 통화 정리의 다양화가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로 귀결할 수뿐이 없다. 그리고 이런 통화혁명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러한 통화혁명을 맞이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하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그렇게 좋게 얘기한 비트코인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대가 되는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 이슈 생길 때 교수님 모시고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익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